푸른 트렁크 속의 여인, 80일간의 침묵을 깬 남편의 눈물. 1947년 4월 19일 토요일 밤, 미국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에 자리한 작고 매력적인 마을 키포트의 밤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사람들은 주말의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 노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산산조각났다. 그의 이름은 J.S. 벤 매터. 나이 지긋한 농부인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느라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건넨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킨 후에야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몇 분 전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곳까지 차를 몰고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밤 9시경 벤 매터는 자신의 농장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리며 나아갈 때 길가에 버려진 낡은 나무 트렁크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어둡고 으쓱한 길이었지만 인간 본연의 호기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망설임 끝에 차에서 내려 낡은 트렁크로 다가갔다. 훗날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왜 그랬을까요? 트렁크는 잠겨있지 않았다. 벤 매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심호흡을 한 뒤 삐걱거리는 뚜껑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남은 평생을 괴롭힐 악몽 그 자체였다. 뚜껑이 열렸던 그 짧은 몇 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시신이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피부와 생기 없는 눈. 벤 매터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차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향해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벤 매터의 충격적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벤 매터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낡고 푸른색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 트렁크 안에는 한 여성이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있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대략 50세 전후로 추정되었으며 키는 약 160cm, 몸무게는 68kg 정도였다. 그녀의 목에는 가죽으로 된 끈 몇 가닥이 단단히 감겨 있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죽끈에 의한 교살, 즉 질식사로 밝혀졌다.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약 이틀 전으로 추정되었다. 시신에는 폭행의 흔적이나 성폭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최근에 머리를 염색한 듯 했고 손톱은 전문가의 솜씨인 듯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몇 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징도 발견되었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었고 위턱에서는 6개의 치아가 최근에 발치된 상태였다. 마치 틀니를 맞추기 직전의 환자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것이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토록 뚜렷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 누군가는 분명 그녀를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시신만큼이나 시신을 담고 있던 트렁크에도 맞춰졌다. 트렁크는 싸구려 목재로 만들어진 꽤 낡은 물건이었다. 내부에는 시신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겉면은 푸른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지만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감추려 한 것처럼 보였다. 제조사 상표는 거의 긁혀나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트렁크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지역 신문들은 트렁크 속 여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치과 치료 기록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치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최근 위턱치아 6개를 발치한 중년 여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치과 의사들이 기록을 뒤졌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이름도 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의 미스터리로 남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치과 기록마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팀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신원 미상의 여인은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있었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다. 그렇게 거의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수사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푸른색 트렁크에 꽂혔다. 사건 발생 80일째. 수사관들은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증거물 보관실의 푸른 트렁크를 다시 감식실로 옮겼다. 어쩌면 그들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한 전문 감식 요원이 자외선 램프를 들고 트렁크 표면을 샅샅이 비추기 시작했다. 여러 겹 덧칠된 푸른 페인트 아래 혹시나 숨겨진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자외선 불빛 아래 희미하게 마모된 몇 개의 글자가 유령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페인트를 긁어내려던 시도 때문에 거의 지워졌지만 전문가들은 끈질긴 분석 끝에 몇 개의 알파벳을 식별해냈다. SC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그 뒤로 E와 L이 보였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쪽에는 노스와 듄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지도를 펼쳤고 사건 현장에선 멀지 않은 듀넬런이라는 마을에 노스 에비뉴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SCL이라는 이름과 노스 에비뉴 듀넬런. 이것이 그들이 가진 단서의 전부였다. 너무나 희미하고 불확실한 단서였지만 수사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들은 즉시 듀넬런의 노스 에비뉴 지역으로 달려가 해당 주소지에 살았거나 살았던 사람들 중 SCL이라는 철자에 부합하는 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한 탐문 수사에 착수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수사였다. 하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한 노인이 약 20년 전 그곳에 살았던 슈라일이라는 이름의 가족을 기억해낸 것이다. 슈라일은 그들이 트렁크에서 찾아낸 철자 조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슈라일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경찰은 이것이 사건의 핵심 고리임을 확신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행정 기록을 뒤져 슈라일 가족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 주소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곳은 옛 주소지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이었다. 80일간의 침묵을 깨뜨릴 진실의 문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슈라일 가족의 집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곧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트렁크 속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일주일 후 그 가족의 일원인 필립 슈라일과 그의 두 자녀가 자신들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애나 슈라일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애나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필립에게 애나의 특징에 대해 물었고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해 질문했다. 필립은 순순히 가족이 다니던 치과 의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치과를 방문해 애나 슈라일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을 펼쳐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애나 슈라일 역시 최근 위턱의 치아 6개를 발치한 상태였다. 위치까지 시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80일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트렁크 속 신원 미상의 여인은 바로 애나 슈라일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애나의 신원이 확인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살인범을 찾아냈다. 수사관들은 남편 필립 슈라일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들은 필립이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필립 슈라일은 마른 체형에 고된 삶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을 한 지극히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다. 맨해튼의 한 사진 재판회사에서 감독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를 상대로 길고 힘든 신문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신문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묻자 필립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자백에 오히려 신문하던 수사관들이 당황할 정도였다. 흉악한 살인범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유순하고 지쳐 보이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한 수사관이 물었다. 왜 당신 아내의 목에 개목줄을 감아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졸랐습니까? 필립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녀가 항상 저를 잔소리하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한 부부의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배심원단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필립 슈라일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지난 수십 년간 애나와 함께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절망이 배어 있었다. 필립은 젊은 시절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5만 달러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의 손에 들어오자마자 아내 애나의 차지가 되었다. 필립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애나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옷과 비싼 보석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파티와 댄스홀을 전전했고 집 대신 술집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물론 남편인 필립을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은 없었다. 애나의 사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필립이 매주 벌어오는 200달러의 월급 역시 모두 애나가 관리하며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필립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는 돈 한 푼 질 수 없는 허울뿐인 가장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필립과 애나는 뉴욕의 한 클럽에 갔다가 그녀의 과도한 씀씀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말다툼은 계속되었다. 필립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려던 순간 술에 취한 애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필립의 입에서는 피가 터져나왔다. 넘쳐버린 마지막 한 방울의 물. 필립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경찰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아내의 폭력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그의 감정을 폭발시킨 넘쳐버린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개 목줄을 낚아채 애나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목에 감아 힘껏 졸랐다. 아내의 몸부림이 멈추고 축 늘어질 때까지 그는 손에서 힘을 풀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 필립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했다. 마침 두 자녀는 모두 집에 없었다. 그는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창고에 있던 낡은 나무 트렁크에 시신을 숨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다. 이틀 후 날이 어두워지자 필립은 아내의 시신이 담긴 트렁크를 차에 싣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 다다르자 그는 트렁크를 길가에 버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필립 슈라일의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그의 진술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와 사건 현장의 정황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필립은 깊은 후회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로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필립이 겪었던 끔찍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두 자녀와 이웃,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들 모두 애나의 끔찍한 성격과 남편에 대한 학대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하고 이기적인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1년 후 열린 재판. 검사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필립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애나의 악행을 정언하며 필립을 위해 탄원한 것이다. 남편을 수십 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온 가해자였던 아내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였던 남편. 배심원단과 판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필립 슈라일에게 1급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4년 만에 조기 석방되었다.
출소 후 필립 슈라일은 조용한 삶을 살다가 1964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인 아내 애나를 정말 그립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증오와 사랑,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깊고 쓸쓸한 여운을 남겼다. 푸른 트렁크 속에서 시작된 80일간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한 남편의 눈물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